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래량 멸종 상황, 그럼 진짜 어느 정도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과 경기는 현재 기점으로는 미분양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네. 이것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요즘 부동산 시장계에서 굉장히 핫한 소장님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이제 소장님이 늘 폭락을 외쳤는데 지금 네. 폭락기가 와서 요즘 핫해졌다 생각하시는데 소장님 이전에 냈던 책 중에 제목이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상승 얘기할 때 있으셨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하락만 얘기하는 분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에 네. 그게 이제 제가 2017년에 썼고 2018년 1월에 출간이 됐는데 요거는 상승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그게 원래 내용은 상승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머릿말에 제가 폭등을 앞두고라는 말을 그 말을 한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폭등할 거를 이미 이제 알고 있었죠. 네. 방금 멘트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느낌이에요. 네. 폭등할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도 실패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책에 보면 정부 정책은 무조건 상승장에서 실패한다. 왜요? 왜 실패하나요, 정부 정책이? 이게 이제 정부의 한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2018년, 19년 막 이렇게 갈 때 굉장히 이제 시장이 과열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과열되면 이제 정부는 그 과열된 시장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부의 한계가 한 서너 가지 있어요. 그 한계 때문에 이제 시장이 과열되는 거를 막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폭등을 하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그 정책의 효과가 나중에 이제 비로소 나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제 소장님에게 이제 현재 상황을 이번 시간에는 뭐 의견이 바뀌시진 않았을 테니까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보면서 점검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또 지금은 이제 추석 전이니까 지금은 또 어떤가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라고 한다면 뭐 거래 절벽을 넘어서 멸종이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도 좀 분분한 상황이죠. 정말 예전에 없던 특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그냥 이게 조금 수치의 차이는 있을 뿐 그냥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게 상승장 때에 이제 정책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정책에 의해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탈락을 하거든요.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뭐 이제 보유세 중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세금의 중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규제 지역 안에서 집을 사봤자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이제 상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탈락이 이제 점점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과 2001년도에 이제 주로 무주택자 위주의 이제 매수 시장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그때 대량 거래를 합니다. 데이터를 잘 보면 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주택 보유 통계치를 보면 이제 무주택자 비율이 나오거든요. 무주택자 비율이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많을 때는 50%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45%?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승장 때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기 때문에 이제 자가 보유 비율이 좀 늘어나요. 조금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변치 않는 무주택자 비율이 있어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이하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40%대 초반까지 가면 그 이하로는 무주택자 비율이 아예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분들은 상승하든 하락하든 안 산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왜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개인 속마음이나 이런 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띄게 이제 그 무주택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시장에 아주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절대 오르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니까. 네. 집은 투자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이제 말할 때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땅의 가치 플러스 이제 건물 가치잖아요. 근데 건물 가치는 사용하면 할수록 감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은 당연히 감가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져야 맞는데 왜 올라가는지 도저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생각은 항상 투기꾼들이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나는 절대 투기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상승장 때도 꿋꿋이 끝까지 잘 버티시죠. 집을 안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관리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청약을 준비해서 나중에 청약 가점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청약 가점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청약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청약 관리에 들어간 분들은 집을 못 사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가점이 무주택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되면 만점이 돼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15년 동안 이분은 집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관리를 하게 되면. 근데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가점 관리를 들어가고 나중에 청약만 들어가는데 청약이 막상 들어가 보면 실제로 당첨이 과열됐을 때는 당첨이 진짜 안 돼요. 그렇죠. 예, 너도 나도 이제 청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 보통 70점이 넘어가야 이제 당첨이 되거든요. 근데 70점이 넘어가려면 문제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청약 예금을 넣잖아요. 청약 부금 넣는데 그 기간 만점, 무주택 기간 만점. 그 다음에 부양 가족 수, 그러니까 식구가 5식구 이상이어야 돼요. 본인 포함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제 많으면 4인 가구잖아요. 4인 가구는 69점이거든요. 이분들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인 가구 되면 5점이 깎이니까 64점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경쟁이 심한 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당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경쟁률이 좀 낮잖아요. 안 넣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것도 심리학에서 보면 이제 손해보는 심리라고 해서 손해보기 싫은 심리죠. 거의 60점대 이상. 그럼 거의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점이죠. 최고점을 가지고 있는 청약자들이 이제 경쟁률이 높은 데만 넣는 이유가 그런 데일수록 이제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낮은 데는 아까운 거예요. 누구나 한 20점, 30점만 돼도 당첨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60점이나 정말 힘들게 60점 이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넣어버려가지고 똑같이 20점, 가점 20점, 30점짜리하고 똑같은 그 결과를 누린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청약만 계속 넣었지 집을 안 사는 거죠. 지금 아마 뭐 30점, 40점대 인분들은 이제 앞으로 청약 관리하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집을 또 안 살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항상 40% 이상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이제 무주택자 중에 한 70에서 80%는 절대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승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의 비중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그분들이 다 사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진짜 적게 남은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그 수요자라면 계속 거래량이 유지가 돼야죠. 근데 이제 안 살 사람 빼고 나면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인 거래량 멸종 상황. 그럼 진짜 어느 정도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 같은 경우를 한번 그림을 보면서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지금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그 리치고, 리치고 데이터를 제가 이제 이용을 좀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시도별, 시군구별 동향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도별 해서 서울 데이터 보면 이제 이 아래로 쭉 이제 보기 편하게 쭉 이제 여기는 지금 위에가 가격 지수고 밑에가 전세가 지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년, 2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이제 리치고를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건너뛰어서 입주 물량, 미분양 있고 거래량, 매물량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자, 여기 지금 이제 서울의 거래량이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많이 될 때 이때가 2021년 9월 달에 2,343건. 사실 이걸로 지금 1년치니까 좀 적어지는데 3년으로 한번 볼까요? 3년으로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지금 2020년 6월이거든요. 14,721건이에요. 근데 가장 최근에 지금 거래량을 보면 8월은 아직 데이터가 누적이 안 됐고 지금 7월 거를 보면 506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될 때랑 비교하면 지금 거의 506건. 거의 30% 지금 30분의 1 수준이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었고 지금 이때만 그러냐. 지금 6월 달 봐도 776건.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 1,340건.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눈에 별로 안 띄잖아요. 자, 전체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통계치가 작성된 게 2006년 1월부터 이제 거래량 데이터가 작성이 됐거든요. 그럼 이때 보면 가장 적어 보이는 지금 거래량이 이때가 2008년 10월 달에 1,303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3,400건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적었던 기간이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최근으로 돌아오면 자, 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지금 934건, 1월에 776건, 그 다음에 2월 달에 667건, 그 다음에 이제 약간 3월 달에 반등하는가 싶더니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꼬그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적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또 오랜 기간 지금 거래량이 적은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인 거죠. 근데 이거 원인 분석을 좀 해보면 사실 이때 2008년, 2006년도에 상승할 때는 이제 딱 한 번 상승하고 대량 거래 한 번 빡 일어나고 이제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보면은 대량 거래가 지금 2015년부터 이제 일어나다가 폭등장 때 이때가 이제 완전 폭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20년 때 대량 거래 일어나다가 2020년 때 이때 또 대량 거래가 또 일어나요. 이게 일종의 이제 약간의 임대차 3법 효과거든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그 옛날 과거와 비슷한 상황으로 정책이 나왔을 때의 이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순간에 한 번만 일어나는 정책이 있거든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새로운 제도가 한 번 딱 생기고 그다음에 뭐 다음 상승장 때 임대차 3법이 또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약간은 이제 데이터가 과거와 달라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원래 이제 그 정상적인 데이터로 그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우연적인 그 영향이라고 해서 이런 거 빼야 되거든요. 빼서 이제 그 보정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하는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이때에 한 번 더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진짜 살 사람은 다 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급으로 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미분양은요, 그러면? 자, 미분양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바로 위에가 이제 미분양 데이터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최근에 보면 미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생겨가지고 지금 2022년 360호 생기고 7월 달에 719호 생기고
지금 늘어나다가 약간 지금 분양이 지금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미분양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자, 미분양 데이터는 사실 지금 경기도 쪽을 좀 더 보는 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죠. 네. 자, 경기도에 보면 옛날에 가장 많았을 때의 미분양 데이터가 28,399호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경기도의 미분양은 3,393호거든요. 근데 이걸만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미분양이 엄청 많았을 때는 28,000 정도 되는 엄청난 미분양이 있으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경기도를 봐도 3,300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부동산은 플로어 개념으로 봐야지, 자꾸 정지된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미분양이 경기도 같은 경우 엄청 쌓였다가 쭉 줄어들죠. 그래서 거의 2021년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1,000건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대구 같은 경우, 대구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하락장이 먼저 시작된 도시거든요. 대구를 보면 대구가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대구가. 그래서 이때의 미분양이 쌓일 때 1,000건 정도, 이제 1,000건 미만으로 이렇게 쌓인 적이 있죠. 이렇게 점점 이제 늘어나니까. 근데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다들 무시했었어요. 위험한 수치는 아니다, 현재.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의 미분양 수치를 보면, 자, 여기가 이때 대구도 2만 건, 2만 1,000건이나 될 정도로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던 도시거든요. 과거에 많았던 미분양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수준으로 보면 1,000건이면 2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데이터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정말 미미한 숫자일 뿐이지 이게 시장에 미치겠냐, 영향이.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추세를 볼 때 이게 늘어나는 추세였다라는 거죠.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7,000건으로 이제 누적된 상황이라는 거죠. 불과 1년 전에 이제 몇백 건에서 지금은 거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지금 7,000건 이상의 미분양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미분양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딱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누적된 개념으로 점차 늘어나고 점차 줄어들고, 이런 거를 그래서 플로어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정지된 시간 개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거든요. 소장님 말씀은 서울과 경기는 현재 기점으로는 미분양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입장인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반 시장과 분양 시장이 나눠져 있어요. 구분을 따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일반 시장이 살아있는데 미분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비싸면 생기거든요. 분양은 비싸기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생겼는데 일반 시장이 살아서 상승하게 되면 나중에 이 미분양이 비싼 느낌이 들다가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고 아니면 좀 길게 보면 1년 지나잖아요. 그럼 얘가 싼 물건이 돼요. 그렇죠. 사라지겠죠. 일반 매물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얘가 미분양이 소진이 돼요. 근데 지금 일반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미분양도 더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시장이 죽어 있느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걸 플로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집값 입장에서 일반 시장이 떨어질 때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 더 안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두 시장이 약간의 시너지 작용을 내거든요. 상승장 때는 얘가 올라가고 일반 시장이 올라가고 분양 시장이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분양 시장이 또 열기를 떼면서 막 올라가면 또 일반 시장을 끌어올려요. 이러면서 이제 과열 시장을 만들거든요. 근데 하락 시장이 되면 반대 상황이 벌어지죠. 일반 시장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생기고,
미분양이 막 누적이 되면 일반 시장이 더 침체가 되고 네. 그리고 더 침체되니까 미분양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전세 월세 시장은 요즘 어떤가요? 이게 지금 이제 향후 뭐 전월세 대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예. 너무 집을 안 사니까. 네네네. 뭐 어쨌든 그분들은 어딘가로 가는 게 딱 두 개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을 보려면 일단은 이제 약간 다른 사이트로 이제 매물을 좀 보는 게 좋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제 이게 아실에서 제공하는 매물 증감 데이터인데 그래프로 이제 보기가 좋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파란색은 매매, 빨간색은 전세, 초록색은 월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울 수가 있거든요. 매매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 전세 매물을 한번 볼게요. 자, 전세 매물을 보면 자, 이때 정말 신기한 그래프가 있죠. 수직 낙하하잖아요. 매물이. 이때가 언제냐? 딱 임대차 3법 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임대차 3법 때 전세가가 폭등했던 느낌이 딱 오죠. 매물이 수직 급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직 급감을 했다가 지금 전세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전세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요자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임차인의 수요자. 그래서 수요자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수요자 데이터가 없거든요. 근데 수요자 데이터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이때에 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시점은 임차인 수도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매매시장, 서울시장의 매매시장 상승의 과정에서 거래량을 얘기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엄청 샀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위가 임차인이었단 말이죠. 원래.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는 이분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임대차 3법에 지나면서 무주택자들이 대량 거래로 집을 샀죠. 그러면 뭐냐면 임차인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매물은 늘어나는데 임차인 수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이 이때는 매물만 줄었거든요. 매물 줄어들고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폭등이 일어났던 거고 지금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수요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8월 전세 대란설이 있을 때 제가 일찍부터 거의 작년 말부터 제가 임대 대란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죠. 그때 아직 상승을 좀 하고 있을 때. 네네. 워낙 이제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임대 대란을 얘기하고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게 임대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제도가 아니고 사상 처음으로 생긴 제도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거를 기존 데이터만 가지고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지금 추정하는 수요 공급의 이런 근거로 봤을 때는 임대 대란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 초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런 게 이제 조금씩 확신이 드는 구조로 가서 제가 조금씩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3, 4, 5월 이때 이제 임대 대란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럼 월세는요? 월세도 지금 매물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월세도 보면 이때도 지금 장난 아니었죠. 임대차 3법 생기는 딱 그 시점에 폭락을 했다가 지금 매물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월세 대란도 사실은 크게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차인 수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가 이제 이론상으로 전세 이론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체계화시키면서 설명할 때 전세 같은 경우 임차인과 매물이 수가 같으면 가격이 안정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안정되거나 조금씩 올라갈 것 같은데. 대부분 안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수가 같으니까. 근데 무조건 올라갑니다. 전세는. 왜냐하면 이 임차인의 이제 선호도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같다 하지만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100백이다. 100백이면 임차인 100이고 임대 매물이 100이면 여기에서 다시 전세와 월세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50대 50이라면 임차인들이 일단 전세로 몰려요. 그럼 수요 공급이 그냥 순간 어긋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2배 이상 되어야 균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2배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선호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어긋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전세가는 완만한 상승을 하는 우리나라의 전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전세 선호 현상이 약해졌죠. 그러면서 일부 임차인들이 이제 월세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요가 분산이 되는 거죠. 골고루. 그러니까 월세는 좀 수요가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약간 올라갈 수 있죠.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전세를 선택하지 않고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가 원래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의 이자와 월세를 비교했을 때 평상시에는 전세 이자가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무조건 전세를 선호하는데 지금은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세 이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월세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임대인들이 다시 월세를 좀 올리면 그러면 이제 전세는 제자리에 있잖아요. 제자리에 있거나 하락하니까 오히려 이제 전세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으로 또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대란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세 월세 대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무주택자가 집을 안 사면 뭐 전세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자, 여기 지금 시장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을 안 사면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명제에 대한 논리 전개를 구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집을 안 사면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려면 사실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임차인이었던 사람이 집을 안 샀어요. 그러면은 그냥 제자리인 거지. 그렇잖아요. 수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갈 일이 없죠. 그냥 일단은 균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을 안 사면 전세가 올라간다. 이제 이 논리가 원래는 안 맞는 논리. 만약에 임차인이 집을 안 사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이제 수가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을 안 사는 게 아니고 임차인은 집을 안 사고 그다음에 자가였던 사람이 집을 팔고 임차인으로 변하고 그래야 이제 임차인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집을 안 사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집을 사게 되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투자자들이. 근데 투자자들이 집을 더 안 사면은 이제 전세 공급이 더 늘어나질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차 수가 늘어나면 나중에 이게 누적되어야.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는 시간차라는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 보유자들이 집을 팔고 막 이제 임차인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바로 임대료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이게 누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누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2, 3년 이상 지속이 되어야 나중에 이제 수요자들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많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전세가 이제 폭등하게 돼요. 그 전세난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하락장에서 일어나요. 하락장이 되면 지금은 아직 하락장이 완연한 하락장이 아니잖아요. 하락장이 되면 이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팔고 임차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이거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그럼 누군가가 또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가요. 그럼 굳이 또 여기서 투자자가 사면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 수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적 효과가 나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팔려고 하잖아요. 자가 보유자가 집을 팔려고 하면서 동시에 임차도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 4개월 동안은 이 수요자가 생기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적되어야만 이제 수요자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차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차를 두지 않고 집을 팔고 누군가가 집을 또 투자자가 사서 전세를 내놓고 임차인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면 동률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차를 생각해야 된다. 시간차가 생기는데 보통 이게 3개월, 4개월씩 생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적해서 오게 되면 이제 수요자가 누적돼서 많아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공급은 늦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자가 많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구조로 갑니다.